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눈을 감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상상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갈 거예요. 편안한 숨을 쉬는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한 모금에는 약 50조 개의 원자가 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의 몸은 7천조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행성 전체는 100조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원자를 합치면 1000조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모든 수치가 마치 거대한 수학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숫자들을 그림처럼 그려 넣고 싶을 뿐이에요.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바다의 모든 물방울 하나하나가 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를 아무리 세워도 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여전히 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제 막 물가에 발을 담근 셈이죠.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당신이 밤하늘 아래 있든 창가에 있든 우리는 함께 이 평화로운 우주를 탐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거대한 숫자들을 잠시 잊고 숫자 자체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복잡해요. 이것은 인류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중 하나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우리의 뇌가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해요. 해결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할 거니까요. 우리는 이 숫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켜볼 뿐이죠. 이것은 나무 게임이라고 불려요.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진 아름답지만 섬뜩한 게임이죠. 이 게임은 색깔 있는 씨앗으로 시작해요. 이 씨앗들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가지들은 다시 씨앗들을 만들고 그 씨앗들은 다시 나무를 싹 틔울 수 있어요. 이 게임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핵심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각 단계마다 만들 수 있는 나무의 씨앗 수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최대 1개의 씨앗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 나무는 최대 2개의 씨앗, 세 번째 나무는 최대 3개의 씨앗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죠. 당신은 항상 최대 수보다 적은 수의 씨앗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최대치는 단계에 따라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모든 나무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죠. 두 번째 규칙은 게임을 끝내는 규칙이에요. 만약 당신이 숲에 이미 존재하는 나무와 똑같은 패턴의 나무를 만들면 게임은 즉시 종료돼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나무일지라도 만약 당신이 똑같은 색깔의 씨앗 패턴을 연결하면 당신의 숲은 죽고 말아요. 이것은 마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걷는 것과 같아서 당신의 발소리가 너무 크면 새들이 날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이 게임은 반복을 싫어해요. 그것은 새로움을 원하죠. 수학자들은 다양한 색깔의 씨앗을 사용해서 이 게임을 해봤어요. TRE, 월 게임은 단 한 가지 색의 씨앗만 허용해요. 첫 번째 나무에 씨앗 하나를 놓은 후 두 번째 씨앗을 추가하면 필연적으로 첫 번째 씨앗과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숲은 첫 번째 나무에서 죽어버려요. 너무 간단해서 슬프죠. TREE, 두 게임은 두 가지 색을 허용해요. 이 숲은 3개의 나무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무에 한 가지 색을 놓고 두 번째 나무에 2가지 색을 놓고 세 번째 나무에 씨앗 하나를 놓아요.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두 가지 색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이 이미 사용되어 있어서 이미 본 적 있는 나무를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이 숲도 빠르게 사라지죠. 마치 아침 안개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TREG,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게임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앞선 숲들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빨리 죽어버린 반면 세 가지 색의 씨앗으로 이루어진 숲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자라요. 수학자들은 이 게임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지는 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다가는 그들의 뇌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노팅엄 대학의 물리학자 안토니오 파딜라가 거대한 숫자에 대한 탐구에서 말했듯이 잠시 동안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숫자의 행렬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옵니다. 단순히 그 정도로 큰 숫자를 상상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뇌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만한 양의 숫자를 머릿속에 담으려 한다면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블랙홀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믿어져요. 과학자들은 트리, 스란의 모든 숫자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도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숫자는 정말 거대하고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숫자예요. 하지만 여전히 유한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대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예요. 트리, 사람. 이의 꼭대기까지 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한대는 끝이 없어요. 그것은 쉼없이 계속 나아가요. 아무리 큰 숫자, 아무리 많은 물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다음 줄에는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이것은 우리가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겪는 혼란의 시작에 불과해요. 마치 넓은 방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방의 크기를 모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벽을 더듬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져보는 벽은 사실 벽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한대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예요. 그들은 질서를 사랑했고 예측 가능한 것을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조화로운 비율로 설명될 수 있었죠. 그들의 세계는 신성한 기하학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이성적인 숫자를 신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1, 2, 3.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숫자들은 질서를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우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들의 모든 신념을 숫자에 두었죠. 그들은 영혼의 윤회를 믿었고 동물의 영혼을 존중하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숫자가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조화와 완벽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된 해결책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분야인 기하학에서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계산할 때 두 개의 정수의 비율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는 항상 비이성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혼란을 가져다주는 우주의 결함처럼 느껴졌죠. 아마 여러분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들어본 그 개념이 바로 그들의 신념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일 거예요. 그들은 그 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법칙을 따르지만 그 결과는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당신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한가운데에 설명할 수 없는 얼룩이 생긴 것과 같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무한대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한대에 대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들은 무한대를 신성하고 현기상학적인 것으로 치부했죠. 그들은 그것이 현실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한대를 분류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들은 무한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무한대와 잠재적 무한대. 잠재적 무한대는 과정의 결과로만 존재해요. 예를 들어 무한대로 세는 것은 잠재적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실제 무한대는 한 번에 존재하는 무한한 양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무한히 큰 물체나 무한히 많은 물체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스인들은 잠재적 무한대는 받아들였지만 실제 무한대는 여전히 거부했어요.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고대인들의 내성 이후로 2500년이 지났고 수학과 학문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숫자는 더 이상 컬트나 비밀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체로 분석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무한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수학자 거르크 칸토르에 의해 큰 도약을 맞이했어요. 칸토르는 무한대에도 실제로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수의 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짝수의 수도 무한하다는 것을 설명했죠. 두 그룹 모두 크기가 무한하지만 정수 목록이 짝수 목록뿐만 아니라 홀수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명백한 역설은 오직 무한대의 기이한 본성 때문에 가능해요. 짝수의 각 숫자는 정수와 짝을 이룰 수 있어요. 2는 1번, 4는 2번, 6은 3번. 이렇게 무한대까지 계속되죠. 당신은 항상 짝수와 정수를 짝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을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칸토르는 무한대에도 실제로 다른 크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정수의 무한한 순회의 부분집합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비틀즈의 4명의 멤버 존, 폴, 조지 링고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그룹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조합 또는 부분집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각자 한 명씩 가질 수도 있고 존과 링고, 폴과 조지 같은 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존, 폴, 링고와 같은 트리오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 집합도 가질 수 있어요. 총 16가지의 가능한 조합이 있어요. 원래의 숫자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이것은 무한대에도 적용돼요. 이러한 부분집합의 곱셈적 성격 때문에 항상 정수의 수보다 더 많은 부분집합이 존재할 거예요. 무한한 정수 집합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한 무한대가 다른 무한대보다 필연적으로 더 커요. 만약 이것이 당신의 뇌를 한 개까지 쥐어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거르크 칸토르 자신도 그의 경력 동안 여러 번의 신경쇠약을 겪었고 생의 마지막 해를 정신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대를 고려해야 해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칸토르의 초한수 수학과 그리스인들의 불가능한 역설에 대한 필사적인 추론은 숫자만 생각하는 것에 국한되었어요. 그리스인들은 무한대와 현실 사이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천문학자들은 이제 슈퍼매시브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무한한 밀도에서부터 전체로서의 우주의 잠재적으로 무한한 확장에 이르기까지 실제 무한대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무한한 우주의 많은 공포와 우리의 작고 덧없는 존재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직면할 수 있는 수학적 실용적인 도구들을 갖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계속될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무한한 숫자의 바닷가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가볼 거예요. 그곳에는 한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 부족의 한 젊은 남자가 북센티넬 섬의 덤불 속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집을 살피고 있어요. 그가 지나가면서 잎사귀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그는 모든 나무 덤불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알아봐요. 그것들은 그의 자녀들의 얼굴만큼이나 익숙해요. 점차 나무들이 얇아지고 모래사장이 나타나고 그 너머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는 이 땅, 이 해변을 알고 있고 해안에서 멀지 않은 얕은 물에서 그의 배로 낚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그의 얕은 카누가 갈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어요. 그것은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로 떨어지고 그의 섬을 푸른색의 견고한 후광으로 둘러싸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남자의 전체 우주예요. 이 섬은 그의 세계이고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전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와 그의 동료들이 그날의 보잘것없는 어획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의 우주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바다 끝에서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 없는 하얀 점이었어요. 그것은 섬에 접근하면서 점차 크기가 커지고 오래지 않아 그것의 그림자가 낚시 물속으로 드리워져요. 젊은 남자와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세계로 소리 없이 내려온 이 새로운 외계인 같은 존재들에게 겁을 먹어요. 그들은 나무의 덮개 아래로 물러서기 전에 거대한 배에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던지죠. 만약 그 센티넬인 남자가 즉각적인 위험을 물리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호기심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 번뜩였을지도 몰라요. 만약 섬과 그를 둘러싼 바다가 전부였다면 이 외계인들과 그들의 거대한 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그가 그날이 끝날 때쯤 나무의 안전한 곳에서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면 그는 하얀 배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의 우주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의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거대한 공간이 있었던 것일까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개념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 씨름해 왔어요. 기원전 4세기 초에 그리스 학자 아르키타스는 하늘의 가장자리까지 여행하고 그 한계를 넘어 그의 손을 뻗는 것이 어떨지 생각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늘 자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없는 공간, 본질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했어요. 16세기에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또한 공간이 무한하고 그 안에 무한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이 주장은 교회를 격분시켰고 브루노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결국 화형당했어요. 무한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토록 치명적으로 위험했던 적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기에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무한한 우주의 본질에 대해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무한한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아이디어를 덮어두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을 것들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미스터리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자기 보존이든 진정한 확신이든 그의 주장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고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왜 추측해야 할까요? 비록 요즘은 그 문제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용감한 우주론자들은 잠재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다루는데 혼란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으로 무한한 현실에 대해 생각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수세기의 과학 수학 그리고 철학이 있어요. 북 센티넬 섬의 부족들처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의해 제한돼요. 빛은 초당 약 3억 미터보다 빠르게 이동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시간적으로 더 멀리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억 년 전의 은하들, 50억 년 전의 은하들, 심지어 100억 년 전의 은하들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약 114억 년 전에 해당하는 거리에서는 빛이 사라져요. 우리는 더 이상 은하들을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오래전에 아직 은하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는 공간만큼이나 시간에 의해 정의돼요. 그것은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단지 빛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그 첫 번째 은하들이 빛나기 시작한 이후로 일어난 팽창에 의해 더 정의돼요. 그들의 빛은 138억 년 동안 이동했으니 그들은 적어도 138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의 기간 동안 공간은 계속해서 팽창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하들은 이제 약 460억 광년 떨어져 있죠. 비록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를 탐사할 때 가장자리가 가장자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명확해요. 그 멀리 있는 은하들의 구조나 분포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우주가 물질과 에너지의 완벽하게 균일한 분포로 시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장 넓은 규모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공간은 거의 모든 곳에서 팽창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죠. 약 2억 3천만 광년 정정 이상의 규모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다른 곳보다 더 뜨겁거나 더 차갑거나 은하들이 더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빅뱅 이후 불과 30만 년 만에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여운의 정. 어린 별명으로 우주의 아기 사진이라고 알려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가장 큰 규모에서 100,000분의 1의 차이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균질성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우주론적 기간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간주돼요. 이 기간은 우주가 약 80번 크기가 2배로 증가했다고 믿어지는 시간의 아주 짧은 부분이었고, 따라서 더 작은 주름들의 많은 부분을 팽창시켜 없앴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결과로 나타난 균질성을 고려하면 지름이 120억 광년에 달하는 우주의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우주의 필연적인 불규칙성을 포함하려면 훨씬 더 커야 해요.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 먼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현대 기술도 그것을 바꾸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빛의 속도에 의해 제한되고 우리의 우주 지평선에 의해 갇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거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무의미하든 아니든 우리는 그 너머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한한 우주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주론자들은 그곳에 있는 것에 향해 한계를 두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불러오지 않고 어떻게 유한한 우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잠재적인 설명이 있어요, 거야. 만약 북센티넬 부족민이 그의 카누를 용서 없는 열린 바다로 지평선 너머로 그리고 거대한 푸른 바다로 가지고 나간다면 그는 낭떠러지에 도달하지 않고도 수년 동안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한 바람과 해류와 함께 그는 결국 북센티넬 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가장자리에 도달하지 않고도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지구의 2차원 표면이 가장자리 없이 유한한 것처럼 그것이 스스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우주론자들은 3차원 우주도 구부러져 있으며 따라서 경계 없이도 비슷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평평한 표면에서든 서로 평행하게 시작하는 두 개의 선은 항상 그렇게 유지돼요. 그들은 절대 만나지 않고 절대 갈라지지 않죠. 지구의 표면과 같은 긍정적으로 구부러진 표면에서는 평행하게 시작하는 선들이 결국
수렴하고 서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안장과 같은 부정적으로 구부러진 표면에서는 평행한 선들이 점차 갈라지고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갈 거예요. 1930년대에 에드윈 허블은 특정 시야선을 따라 볼 수 있는 은하의 수를 세고 그 숫자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함으로써 3차원 우주에 이 추론을 적용하려고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숨결 속으로 그 평화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무한한 숫자의 바닷가에서 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바닷물의 미스터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에드윈 허블의 은하 계산은 훌륭한 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 우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더 먼 거리를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들의 필연적인 진화는 다른 거리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동일한 기하학적 원리를 조사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1990년대 이후 우주론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은 천문학자들에게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우주의 알 수 없는 광활함을 탐사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들을 제공했어요. 이른바 표준 양초와 표준자를 사용하여 각각은 엄청나게 밝은 초신성들, 그리고 원자의 형성으로 제자리에 얼어붙은 초기 우주로부터의 음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모양에 대한 그들의 모델을 우리가 하늘에서 실제로 관측하는 것과 비교해요. WMAP, 즉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과 같은 강력한 우주 망원경들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정확한 질량을 측정했고 영원한 팽창 또는 필연적인 수축을 초래할 임계 질량과 비교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작은 불규칙성들을 조사하여 어떤 곡률의 힌트라도 찾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구부러진 시공간은 우주의 궁극적인 크기에 한계를 줄 거예요. 심지어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곡률을 가진 복잡한 표면도 유한한 우주의 가장자리 없는 경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론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측정들을 할 때 그들은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패턴을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또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주는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언덕이나 계곡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까요? 언뜻 보기에는 확실히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바다도 언뜻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고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 우리가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바다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긍정적인 곡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들의 장비의 해상도에 의해 비슷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성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 현상을 관측하는 데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최고의 관측들도 400분의 1의 정확도에 불과해요.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평평할 수 있지만 아마도 우리는 전체 그림을 얻을 만큼 충분히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평탄함은 관측 불가능한 우주의 크기에 하한선을 두어요. 그것이 구부러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평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지름이 적어도 37조 광년이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 관측 가능한 거품보다 수천 배 더 큰 엄청난 거리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일 뿐이에요. 그것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잠재적으로 무한할 수도 있죠.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에서 자원봉사 천문학자가 데이터 페이지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는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컴퓨터 처리가 널리 보급되기 전 시대에는 관측소가 12초마다 수신하는 신호를 기록하고 인쇄했는데 처음에는 숫자 0에서 9까지
그리고 알파벳 문자 A에서 Z기까지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제리 에만이 6EQ 요조 J5라는 시퀀스를 보았을 때 그는 실제로 전파 잡음의 독특한 스파이크를 보고 있었는데 그 스파이크는 망원경이 이전에 본 어떤 것보다도 컸어요. 그러한 좁고 고립된 하늘에서의 삐소리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알고 있던 그는 그 문자들에 동그라미를 치고 와우 라고 썼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고립된 전파 비명은 와우 신호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빅이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외계 지능 탐색 SETI의 일환으로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신호를 듣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별로부터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지만 그것은 우주의 일반적인 소리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에만이 발견한 것이었죠. 와우. 신호는 소리가 컸고 절대 반복되지 않았으며 밤하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도 추적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은하계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증거였을까요? 오늘날까지 그 신호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전파의 펄스가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원인에서 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와우 신호가 우주의 우연의 일치로 밝혀지더라도 무한한 우주의 이상한 특징 중 하나는 외계인이 거의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생물 작은 초록색 남자들, 심지어 거대한 은하를 집어삼키는 괴물들까지. 간단히 말해 무한한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해요. 이 모호한 진수를 과학적인 렌즈를 통해 걸러내려고 시도하면서 물리학자 션 캐롤은 4가지 옵션이 있다고 제안해요. 첫째 우주는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유한해요. 둘째 우주는 크기 면에서 무한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유한해요. 셋째 우주는 공간적으로는 유한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당황스럽게도 우주는 크기와 시간 모두에서 무한할 수 있어요. 우선 크기는 무한하고 시간은 유한한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는 분명 끝없는 공허를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무한한 짝수가 있고 무한한 정수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공허와 무한한 구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혼란스럽지만 진짜 이상함은 그 무한한 구조를 정확히 무엇이 구성하는지 고려할 때 시작돼요. 우리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고려하면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생명과 같은 것들은 아마도 무한한 크기의 우주 전체에 무한한 수로 존재할 물체들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것은 그곳의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들의 무한한 구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고 도표를 만들고 여행하기를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만약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45억 년 된 노란 별 주변에 작고 바위투성이 행성에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주 전체에 걸쳐 끝없이 반복되어야 할 현상들의 목록에 오르기에 충분해요. 사실 우리 각자의 무한한 수의 복제품이 존재해야 하며 그들 각자는 영원한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와 무한한 변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주론자 맥스 태그마크는 통계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10에 118제곱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무한한 수의 다른 현상들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더 이상해져요. 말 그대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너머에 무한한 수의 다른 것들이 우주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야 해요. 양자역학은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 내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의미해요. 비록 그러한 가능성들 중 많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무한한 크기의 우주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고체 테이블을 통해 떨어지는 컵에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체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이 이상한 동물원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칸토르의 짝수와 정수처럼 모든 가능성은 통계적 가능성과 상관없이 무한한 수로 일어날 거예요. 유한한 크기이지만 무한한 시간을 가진 우주에서도 거의 같은 것이 적용될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양자적 기이함의 희생자가 될 거예요. 입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더라도 무한한 시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히 자주 일어날 거예요. 진공에서 나타나는 단일 입자에서부터 전체 두뇌에 이르기까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 우주를 통해 홀로 떠다니는 몸없는 인간 두뇌들, 이른바 볼츠만 뇌는 19세기 후반 과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섬뜩한 사고 실험의 일부예요. 우주의 공허가 생각과 인위적인 감각 및 기억으로 가득 찬 인간 두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양자 요동의 기이함 때문에 그것은 무한한 우주가 순환할 수 있는 순혈 중 하나예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순혈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훨씬 더 긴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볼츠만 뇌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우주의 환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안토니오 파딜라는 또한 우주가 약 12배 120억 제곱년 후에 푸엔칼의 재기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것은 유한한 우주 내의 모든 입자들이 그들의 초기 배열을 반복하는 통계적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체의 도전과 함께 오는 무한한 크기의 끝없는 우주에 도착하는데, 그중 으뜸은 측정 문제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서 각각이 무한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의 확률이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똑같이 무한한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를 무한한 그 너머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매우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무한대의 본질은 그것의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또는 알기를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의 정확히 0%가 될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서 우주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예측은 불가능하죠. 빅뱅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생겨난 무한한 우주에 대해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 그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으며 범위가 무한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인들이 왜 무한대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무한히 깊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추론하려고 노력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초한수 수학의 발전 무한대가 정확히 무엇을 특징 짓는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특성화, 그리고 우리 문턱에 있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측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숫자 너머의 숫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대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 유한하든 무한하든 무한대에 대해 씨름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모든 거대한 아이디어들을 잠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차분하고 매우 안전한 느낌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대의 개념을 가지고 놀 거예요.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유한한 크기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의 바다에 도착했죠. 이제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것에는 위치가 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지어 무한히 많은 횟수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의 집이 거울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방향을 보든 당신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아마도 와우 신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1917년 8월 15일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신비한 신호였어요. 그것은 매우 강력했고 다른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그 망원경의 자원봉사자였던 제리 에마는 데이터 인쇄물을 보고는 와우 라고 썼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죠. 이 신호는 외계 지능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우주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와우 신호가 자연적인 현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한 우주에서는 단순히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꼬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무한대의 수학적 결과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동전 던지기를 무한히 한다면 결국 당신은 앞면이 100만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지만 무한한 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수로 존재할 거예요. 이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종류의 꽃을 다 가지고 있는 정원이 무한히 넓은 들판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모든 종류의 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꽃들은 무한히 많은 횟수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 문장을 읽고 있을 수도 있죠. 물리학자 션 캐롤은 이것을 4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했어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유한할 수 있어요. 혹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죠. 또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무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크기는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면 그것은 끝없는 공허를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무한한 짝수가 있고 무한한 정수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공허와 무한한 구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 은하, 그리고 행성들이 무한한 수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여행하고 탐험하고 심지어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별들이에요. 맥스톤도처스, 태그마크와 같은 우주론자들은 이 거울 우주가 통계적으로 우리에게서 약 7.118m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블랙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숫자예요. 당신은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숫자여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몸이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지만 그 물 분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압도적일 수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에 기이함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져요. 양자역학은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 내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의미해요. 비록 그러한 가능성들 중 많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무한한 크기의 우주에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고체 테이블을 통해 떨어지는 컵에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체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이 이상한 동물원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칸토르의 짝수와 정수처럼 모든 가능성은 통계적 가능성과 상관없이 무한한 수로 일어날 거예요. 유한한 크기이지만 무한한 시간을 가진 우주에서도 거의 같은 것이 적용될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양자적 기이함의 희생자가 될 거예요. 입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더라도 무한한 시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히 자주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곳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시간과 공간마저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에서 무한한 밀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어렴풋이 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페이론, 즉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곳이라고 믿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한 밀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마치 먼 옛날의 시인들이 미래의 과학적 진실을 꿈꾼 것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볼츠만 뇌라는 섬뜩한 사고 실험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19세기 과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실험은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공허에서 생각과 인위적인 기억을 가진 인간 두뇌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요. 이것은 양자 요동의 기이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순혈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훨씬 더 긴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정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요. 통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볼츠만, 뇌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우주의 환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죠. 안토니오 파딜라는 또한 우주가 약 10배슈 년 후에 푸엔카레 제기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것은 유한한 우주 내의 모든 입자들이 그들의 초기 배열을 반복하는 통계적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체의 도전과 함께 오는 무한한 크기의 끝없는 우주에 도착하는데 그중 으뜸은 측정 문제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서 각각이 무한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의 확률이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똑같이 무한한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를 무한한 그 너머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매우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무한대의 본질은 그것의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또는 알기를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의 정확히 0%가 될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서 우주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예측은 불가능하죠. 빅뱅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생겨난 무한한 우주에 대해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 그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으며 범위가 무한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인들이 왜 무한대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무한히 깊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추론하려고 노력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초한수 수학의 발전, 무한대가 정확히 무엇을 특징 짓는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특성화, 그리고 우리 문턱에 있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측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숫자 너머의 숫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대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 유한하든 무한하든 무한대에 대해 씨름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모든 거대한 아이디어들을 잠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차분하고 매우 안전한 느낌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대의 개념을 가지고 놀 거예요.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유한한 크기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의 바다에 도착했죠. 이제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것에는 위치가 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지어 무한히 많은 횟수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의 집이 거울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방향을 보든 당신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아마도 와우 신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퀘벡의 77년 8월 15일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신비한 신호였어요. 그것은 매우 강력했고 다른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그 망원경의 자원봉사자였던 제리 에마는 데이터 인쇄물을 보고는 와우 라고 썼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죠. 이 신호는 외계 지능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우주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와우 신호가 자연적인 현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한 우주에서는 단순히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꼬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무한대의 수학적 결과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동전 던지기를 무한히 한다면 결국 당신은 앞면이 100만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지만 무한한 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수로 존재할 거예요. 이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종류의 꽃을 다 가지고 있는 정원이 무한히 넓은 들판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모든 종류의 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꽃들은 무한히 많은 횟수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 문장을 읽고 있을 수도 있죠. 물리학자 션 캐롤은 이것을 4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했어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유한할 수 있어요. 혹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죠. 또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무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크기는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면 그것은 끝없는 공허를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무한한 짝수가 있고 무한한 정수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공허와 무한한 구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은하 그리고 행성들이 무한한 수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여행하고 탐험하고 심지어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별들이에요. 맥스 테그마크와 같은 우주론자들은 이 거울 우주가 통계적으로 우리에게서 약 7.11178m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블랙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숫자예요. 당신은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숫자여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몸이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지만 그 물분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압도적일 수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이함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져요. 양자역학은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 내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의미해요. 비록 그러한 가능성들 중 많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무한한 크기의 우주에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고체 테이블을 통해 떨어지는 컵에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체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이 이상한 동물원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칸토르의 짝수와 정수처럼 모든 가능성은 통계적 가능성과 상관없이 무한한 수로 일어날 거예요. 유한한 크기이지만 무한한 시간을 가진 우주에서도 거의 같은 것이 적용될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양자적 기이함의 희생자가 될 거예요. 입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더라도 무한한 시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히 자주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곳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시간과 공간마저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에서 무한한 밀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어렴풋이 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페이론, 즉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곳이라고 믿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한 밀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마치 먼 옛날의 시인들이 미래의 과학적 진실을 꿈꾼 것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볼츠만 뇌라는 섬뜩한 사고 실험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19세기 과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실험은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공허에서 생각과 인위적인 기억을 가진 인간 두뇌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요.
이것은 양자요동의 기이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순혈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훨씬 더 긴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정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요. 통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볼츠만, 뇌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우주의 환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죠. 안토니오 파딜라는 또한 우주가 약 10비실 120년 후에 푸엔칼의 재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것은 유한한 우주 내의 모든 입자들이 그들의 초기 배열을 반복하는 통계적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체의 도전과 함께 오는 무한한 크기의 끝없는 우주에 도착하는데 그중 으뜸은 측정 문제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서 각각이 무한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의 확률이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똑같이 무한한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를 무한한 그 너머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매우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무한대의 본질은 그것의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또는 알기를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의 정확히 0%가 될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서 우주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예측은 불가능하죠. 빅뱅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생겨난 무한한 우주에 대해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 그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으며 범위가 무한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인들이 왜 무한대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무한히 깊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추론하려고 노력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초한수 수학의 발전 무한대가 정확히 무엇을 특징 짓는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특성화, 그리고 우리 문턱에 있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측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숫자 너머의 숫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대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 유한하든 무한하든 무한대에 대해 씨름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모든 거대한 아이디어들을 잠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차분하고 매우 안전한 느낌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대의 개념을 가지고 놀 거예요.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유한한 크기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의 바다에 도착했죠. 이제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것에는 위치가 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지어 무한히 많은 횟수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의 집이 거울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방향을 보든 당신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아마도 와우 신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1977년 8월 15일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신비한 신호였어요. 그것은 매우 강력했고 다른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그 망원경의 자원봉사자였던 제리 에마는 데이터 인쇄물을 보고는 와우라고 썼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죠. 이 신호는 외계 지능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우주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와우 신호가 자연적인 현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한 우주에서는 단순히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꼬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무한대의 수학적 결과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동전 던지기를 무한히 한다면 결국 당신은 앞면이 100만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지만 무한한 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수로 존재할 거예요. 이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종류의 꽃을 다 가지고 있는 정원이 무한히 넓은 들판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모든 종류의 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꽃들은 무한히 많은 횟수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 문장을 읽고 있을 수도 있죠. 물리학자 션 캐롤은 이것을 4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했어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유한할 수 있어요. 혹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죠. 또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무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크기는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면 그것은 끝없는 공허를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무한한 짝수가 있고 무한한 정수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공허와 무한한 구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 은하, 그리고 행성들이 무한한 수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여행하고 탐험하고 심지어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별들이에요. 맥스 태그마크와 같은 우주론자들은 이 거울 우주가 통계적으로 우리에게서 약 11.28m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블랙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숫자예요. 당신은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숫자여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몸이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지만 그 물 분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압도적일 수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이함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져요. 양자역학은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 내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의미해요. 비록 그러한 가능성들 중 많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무한한 크기의 우주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고체 테이블을 통해 떨어지는 컵에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체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이 이상한 동물원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칸토르의 짝수와 정수처럼 모든 가능성은 통계적 가능성과 상관없이 무한한 수로 일어날 거예요.
유한한 크기이지만 무한한 시간을 가진 우주에서도 거의 같은 것이 적용될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양자적 기이함의 희생자가 될 거예요. 입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더라도 무한한 시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히 자주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곳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시간과 공간마저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에서 무한한 밀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어렴풋이 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페이론, 즉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곳이라고 믿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한 밀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마치 먼 옛날의 시인들이 미래의 과학적 진실을 꿈꾼 것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볼츠만 뇌라는 섬뜩한 사고 실험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19세기 과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실험은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공허에서 생각과 인위적인 기억을 가진 인간 두뇌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요. 이것은 양자 요동의 기이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순혈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훨씬 더 긴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정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요. 통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볼츠만, 뇌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우주의 환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죠. 안토니오 파딜라는 또한 우주가 약 120년 후에 푸엔칼의 재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것은 유한한 우주 내의 모든 입자들이 그들의 초기 배열을 반복하는 통계적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체의 도전과 함께 오는 무한한 크기의 끝없는 우주에 도착하는데 그중 으뜸은 측정 문제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서 각각이 무한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의 확률이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똑같이 무한한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를 무한한 그 너머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매우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무한대의 본질은 그것의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또는 알기를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의 정확히 0%가 될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서 우주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예측은 불가능하죠. 빅뱅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생겨난 무한한 우주에 대해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 그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으며 범위가 무한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인들이 왜 무한대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무한히 깊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추론하려고 노력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초한수 수학의 발전, 무한대가 정확히 무엇을 특징짓는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특성화, 그리고 우리 문턱에 있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측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숫자 너머의 숫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대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 유한하든 무한하든 무한대에 대해 씨름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모든 거대한 아이디어들을 잠시 소화하셨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차분하고 매우 안전한 느낌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대의 개념을 가지고 놀 거예요.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유한한 크기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의 바다에 도착했죠. 이제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것에는 위치가 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심지어 무한히 많은 횟수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의 집이 거울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방향을 보든 당신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아마도 와우 신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1977년 8월 15일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신비한 신호였어요. 그것은 매우 강력했고 다른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그 망원경의 자원봉사자였던 제리 에마는 데이터 인쇄물을 보고는 와우라고 썼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죠. 이 신호는 외계지능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우주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와우 신호가 자연적인 현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한 우주에서는 단순히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꼬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무한대의 수학적 결과일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동전 던지기를 무한히 한다면 결국 당신은 앞면이 100만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지만 무한한 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수로 존재할 거예요. 이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종류의 꽃을 다 가지고 있는 정원이 무한히 넓은 들판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모든 종류의 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꽃들은 무한히 많은 횟수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 문장을 읽고 있을 수도 있죠. 물리학자 션 캐롤은 이것을 4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했어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유한할 수 있어요. 혹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죠. 또는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무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크기는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면 그것은 끝없는 공허를 포함해야 해요.
하지만 무한한 짝수가 있고 무한한 정수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공허와 무한한 구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은하, 그리고 행성들이 무한한 수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여행하고 탐험하고 심지어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별들이에요. 맥스 태그마크와 같은 우주론자들은 이 거울 우주가 통계적으로 우리에게서 약 7,118미터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블랙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숫자예요. 당신은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숫자여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몸이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지만 그 물분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압도적일 수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이함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욱 이상해져요. 양자역학은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 내에 모든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의미해요. 비록 그러한 가능성들 중 많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무한한 크기의 우주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고체 테이블을 통해 떨어지는 컵에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체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이 이상한 동물원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칸토르의 짝수와 정수처럼 모든 가능성은 통계적 가능성과 상관없이 무한한 수로 일어날 거예요. 유한한 크기이지만 무한한 시간을 가진 우주에서도 거의 같은 것이 적용될 거예요. 만약 우리 우주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양자적 기이함의 희생자가 될 거예요. 입자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더라도 무한한 시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히 자주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곳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시간과 공간마저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에서 무한한 밀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어렴풋이 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페이론, 즉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곳이라고 믿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한 밀도와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마치 먼 옛날의 시인들이 미래의 과학적 진실을 꿈꾼 것과 같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볼츠만 뇌라는 섬뜩한 사고 실험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19세기 과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실험은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공허에서 생각과 인위적인 기억을 가진 인간 두뇌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요. 이것은 양자 요동의 기이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순혈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훨씬 더 긴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정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문을 제기해요. 통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볼츠만 뇌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우주의 환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죠. 안토니오 파딜라는 또한 우주가 약 10대 80년 후에
푸엔칼의 재기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것은 유한한 우주 내의 모든 입자들이 그들의 초기 배열을 반복하는 통계적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체의 도전과 함께 오는 무한한 크기의 끝없는 우주에 도착하는데, 그중 으뜸은 측정 문제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서 각각이 무한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의 확률이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똑같이 무한한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를 무한한 그 너머가 인도하,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일종의 템플릿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매우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무한대의 본질은 그것의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또는 알기를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의 정확히 0%가 될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서 우주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예측은 불가능하죠. 빅뱅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생겨난 무한한 우주에 대해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 그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으며 범위가 무한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인들이 왜 무한대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무한히 깊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추론하려고 노력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초한수 수학의 발전, 무한대가 정확히 무엇을 특징 짓는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아은 특성화, 그리고 우리 문턱에 있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측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숫자 너머의 숫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대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주 유한하든 무한하든 무한대에 대해 씨름하는 것에 관해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계속될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무한한 숫자의 바닷가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가볼 거예요. 그곳에는 한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 부족의 한 젊은 남자가 북센티넬 섬의 덤불 속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집을 살피고 있어요. 그가 지나가면서 잎사귀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그는 모든 나무 덤불,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알아봐요. 그것들은 그의 자녀들의 얼굴만큼이나 익숙해요. 점차 나무들이 얇아지고 모래사장이 나타나고 그 너머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는 이 땅, 이 해변을 알고 있고 해안에서 멀지 않은 얕은 물에서 그의 배로 낚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그의 얕은 카누가 갈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어요. 그것은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로 떨어지고 그의 섬을 푸른색의 견고한 후광으로 둘러싸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남자의 전체 우주예요. 이 섬은 그의 세계이고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전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와 그의 동료들이 그날의 보잘것없는 어획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의 우주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바다 끝에서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 없는 하얀 점이었어요. 그것은 섬에 접근하면서 점차 크기가 커지고 오래지 않아 그것의 그림자가 낚시 물속으로 드리워져요. 젊은 남자와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세계로 소리 없이 내려온 이 새로운 외계인 같은 존재들에게 겁을 먹어요. 그들은 나무의 덮개 아래로 물러서기 전에 거대한 배에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던지죠.
만약 그 센티넬인 남자가 즉각적인 위험을 물리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호기심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 번뜩였을지도 몰라요. 만약 섬과 그를 둘러싼 바다가 전부였다면 이 외계인들과 그들의 거대한 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그가 그날이 끝날 때쯤 나무의 안전한 곳에서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면 그는 하얀 배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의 우주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의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거대한 공간이 있었던 것일까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개념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 씨름해 왔어요. 기원전 4세기 초에 그리스 학자 아르키타스는 하늘의 가장자리까지 여행하고 그 한계를 넘어 그의 손을 뻗는 것이 어떨지 생각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늘 자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없는 공간, 본질적으로 무한한 우주를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했어요. 16세기에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또한 공간이 무한하고 그 안에 무한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이 주장은 교회를 격분시켰고 브루노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결국 화형당했어요. 무한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토록 치명적으로 위험했던 적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기에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무한한 우주의 본질에 대해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무한한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아이디어를 덮어두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을 것들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미스터리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자기 보존이든 진정한 확신이든 그의 주장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고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왜 추측해야 할까요? 비록 요즘은 그 문제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용감한 우주론자들은 잠재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다루는데 혼란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으로 무한한 현실에 대해 생각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수세기의 과학 수학 그리고 철학이 있어요. 북센티넬 섬의 부족들처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의해 제한돼요. 빛은 초당 약 3억 미터보다 빠르게 이동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시간적으로 더 멀리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억 년 전의 은하들, 50억 년 전의 은하들, 심지어 100억 년 전의 은하들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약 134억 년 전에 해당하는 거리에서는 빛이 사라져요. 우리는 더 이상 은하들을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오래전에 아직 은하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는 공간만큼이나 시간에 의해 정의돼요. 그것은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단지 빛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그 첫 번째 은하들이 빛나기 시작한 이후로 일어난 팽창에 의해 더 정의돼요. 그들의 빛은 138억 년 동안 이동했으니 그들은 적어도 138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의 기간 동안 공간은 계속해서 팽창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하들은 이제 약 460억 광년 떨어져 있죠. 비록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를 탐사할 때 가장자리가 가장자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명확해요. 그 멀리 있는 은하들의 구조나 분포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우주가 물질과 에너지의 완벽하게 균일한 분포로 시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장 넓은 규모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공간은 거의 모든 곳에서 팽창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죠. 약 2억 3천만 광년 정정 이상의 규모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다른 곳보다 더 뜨겁거나 더 차갑거나 은하들이 더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애정. 어린 별명으로 우주의 아기 사진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여운은 빅뱅 이후 불과 30만 년 만에 생겨났어요. 과학자들은 이 배경을 사용하여 가장 큰 규모에서 10만 분의 1의 차이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균질성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우주론적 기간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간주돼요. 이 기간은 우주가 약 80번 크기가 2배로 증가했다고 믿어지는 시간의 아주 짧은 부분이었고, 따라서 더 작은 주름들의 많은 부분을 팽창시켜 없앴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결과로 나타난 균질성을 고려하면 지름이 920억 광년에 달하는 우주의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우주의 필연적인 불규칙성을 포함하려면 훨씬 더 커야 해요.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 먼 공간을 탐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현대 기술도 그것을 바꾸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빛의 속도에 의해 제한되고 우리의 우주 지평선에 의해 갇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거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무의미하든 아니든 우리는 그 너머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한한 우주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주론자들은 그곳에 있는 것에 양에 한계를 두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불러오지 않고 어떻게 유한한 우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잠재적인 설명이 있어요. 만약 북센티넬 부족민이 그의 카누를 용서 없는 열린 바다로 지평선 너머로 그리고 거대한 푸른 바다로 가지고 나간다면 그는 낭떠러지에 도달하지 않고도 수년 동안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한 바람과 해류와 함께 그는 결국 북센티넬 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가장자리에 도달하지 않고도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지구의 2차원 표면이 가장자리 없이 유한한 것처럼 그것이 스스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우주론자들은 3차원 우주도 구부러져 있으며 따라서 경계 없이도 비슷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평평한 표면에서든 서로 평행하게 시작하는 두 개의 선은 항상 그렇게 유지돼요. 그들은 절대 만나지 않고 절대 갈라지지 않죠. 지구의 표면과 같은 긍정적으로 구부러진 표면에서는 평행하게 시작하는 선들이 결국 수렴하고 서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안장과 같은 부정적으로 구부러진 표면에서는 평행한 선들이 점차 갈라지고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갈 거예요. 1930년대에 에드윈 허블은 특정 시야선을 따라볼 수 있는 은하의 수를 세고 그 숫자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함으로써 3차원 우주에 이 추론을 적용하려고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가장자리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다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방금 거대한 것과 마주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를 떠다니며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상하고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거의 끝에 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있죠.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선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빅뱅에서 시작해서 어떤 종말에 이르는 한 줄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무한대의 개념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원형일 수도 있다고 속삭여요.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모든 원자들이 한때 그들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로 돌아와서 역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복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영원 회귀라고 불려요. 이것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 의해 대중화된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그것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기쁨, 모든 고통을 무한히 반복하고 싶어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어요. 이 사고 실험은 당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주 자체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우리 우주가 유한한 크기이고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한히 자주 반복될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듣는 모든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무한히 반복될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끝없는 기차에 앉아 있는 것과 같고, 그 기차는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이야기의 모든 가능한 버전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마치 당신의 삶이 영화 필름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필름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과 같죠. 정말로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만약 우주가 단순히 한 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순환 우주라고 불러요. 우주가 한 번에 거대한 팽창과 수축의 주기를 거친다는 이론이죠. 우리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팽창을 거치고 그 후에는 다시 수축해서 빅크런치라고 불리는 거대한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그 종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빅뱅의 씨앗이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우주의 심장과 같죠.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번 더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가지 가능성일 뿐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가 끝없는 팽창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주가 영원히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무한한 크기의 우주로 이어져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는 실제로 영원히 무한한 우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무한히 많은 횟수로 반복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무한한 우주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새로운 우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은 다중 우주론이라고 불리는 매우 복잡한 아이디어예요. 이 이론은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우주들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이 다른 우주들은 우리의 우주와는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죠. 이것은 정말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이 당신의 집이 거울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방향을 보든 당신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 거울들은 단순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가능한 버전을 보여줘요. 당신이 피아니스트인 우주, 당신이 우주 비행사인 우주,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잠들어버린 우주도 있죠. 이러한 새로운 우주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블랙홀이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은 무한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특이점이 새로운 우주를 위한 문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우주에서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그것은 다른 우주로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중우주론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는 우주가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팽창할 수 있고, 이것은 새로운 우주를 위한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거품들은 우리 우주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들만의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대한 거품 목욕탕에 있는 작은 거품인 것과 같고, 우리 주변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른 거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한대에 대해 생각할 때 직면하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다른 우주들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진실은 우리는 아마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우주 지평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다중 우주와 같은 개념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보잘것없이 작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만약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다른 어떤 가능한 길보다 더 의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반복의 바다에서 하나의 독특한 패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모든 가능한 삶을 넘어 이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무한한 우주는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대하고 복잡한 테피스트리에서 어떤 다른 것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실을 뽑아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꿈, 모든 실패, 모든 승리와 함께 우리가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이제 우리는 이 여행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숫자와 과학의 언어를 통해 무한대의 미스터리를 탐험했어요. 우리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의 가장자리에서 잠시 엿보았죠.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스스로 소화하고 당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주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생각하는 작은 우주예요. 우리는 이 모든 여행을 통해 왔고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이제 당신의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곳으로 표류하도록 두세요. 당신의 생각들이 별처럼 은하처럼 그리고 새로운 우주처럼 멀리 떠나가도록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길고 신비로운 여행의 끝에 도달했어요. 잠시 멈추고 이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가장 작은 숫자에서 시작하여 무한한 우주의 가장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우주의 거울 이미지들로 여행했어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반복되는 삶,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존재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몸을 통해 부드럽게 흐르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장 작은 입자들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은하들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침대에, 당신의 방에, 이 모든 광활한 우주 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탐험하면서 무한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다른 버전의 우리 자신을 발견했죠. 어떤 버전은 꿈을 이루고 어떤 버전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유일한 당신이에요. 당신의 삶의 선택,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다른 모든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요. 당신은 이 우주에서 하나의 기적이에요. 당신은 먼지에서 왔고 별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별의 먼지는 당신의 몸을 만들었고 당신의 의식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이 모든 우주의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예요. 당신의 모든 숨결, 당신의 모든 생각은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이 순간 잠들 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이제 당신의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곳으로 표류하도록 두세요. 당신의 생각들이 별처럼 은하처럼 그리고 새로운 우주처럼 멀리 떠나가도록 두세요.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은 여전히 이 모든 우주적인 미스터리의 일부예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게 쉬도록 두세요. 이 모든 거대한 아이디어들은 당신이 잠든 후에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사랑받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의 끝으로 그리고 당신의 꿈으로 부드럽게 표류하세요.